네, 오늘은 특집답게 30분 더 일찍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그 막이 올랐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유와 성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용산 집무실에도 1호 서명을 하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특집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예, 자정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취임한 지 17시간이 됐네요.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앞마당에는 4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이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취임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오전 첫 일성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얘기 이모 저모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5년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취임사가 그래서 더 중요하고 의미가 깊을 텐데 네. 일단 취임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등장합니다. 취임사의 화두는 자유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국정 철학, 이거를 이제 가장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취임사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구체적인 어떤 앞으로의 방향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예. 이것을 좀 반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35번이나 자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옛날에 아버지가 주신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프리드먼의 이 자유가 뭐 현재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가 자꾸 이 당선이라는 이름이 아직 입에 배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결국 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한 어떤 면에서 최소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의 개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 이제 국정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간섭과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특히 이 국민들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이 아무런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보장해 주면서도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취임사에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취임사가 관통하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윤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빠른 성장, 5년 전 문 대통령은 공적과 상식, 통합과 소통,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민 행복과 창조 경제. 근데 앞서 취임사 중에서요, 최병묵 의원님, 뭐 반지성주의라는 얘기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런 취재 발언.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분열을 또 애들러 비판한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사를 상당히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부분을 취임사에 상당히 녹여 넣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대목에 보면 취임사를 고쳐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많이 의식했다. 첫 번째, 자, 자유라는 부분도 과연 공정과 상식 뭐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동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를 해왔죠. 예. 그런 부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자유라는 걸 쓴 것 같고, 빠른 성장 부분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뭐 분배 위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반지성주의라고 한다면 역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정, 상식 뭐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수의 횡포라든가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고쳐나가겠다. 그다음에 그 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이라는 거는 무너졌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의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역시 본인이 고쳐가면서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다는 걸 거기에 녹여 넣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결국 입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30분 분량의 취임사를 대폭 줄여서 10여 분 정도, 뭐 5,000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네. 잠시만요. 이 앞에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병묵 의원님의 분석은 어쨌든 전 정부와의 그 차별화, 혹은 앞으로 있을 야당 민주당, 거대 민주당과의 여러 갈등 요소 함축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윤당선인이 그 검찰총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첫 번째 외쳤던 게 공정과 상식인데, 오늘은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그 취임사마다도 뭔가 비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기로는 전체적인 느낌상으로는요, 왜 굳이 저렇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입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하고, 뭐 학술적으로는 뭐 파시즘이나 뭐 메카시즘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부분이라서 예. 좀 반지성주의를 왜 그랬을까? 근데 왜 끄집었을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저희 민주당에 대한 뭐 어떤 입법 독주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근데 굳이 취임사에서 저거를 꺼내서 좀 뭔가 희망을 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각을 세우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실행해야 될 말하자면 국민통합과 협치는 시작부터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좀 아쉬웠던 건 민생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많이 강조했지만 과연 그 자유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민생,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부분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좀 이념적 접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특히 자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 강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뭐 낙수경제 효과, 기업과 단체를 발전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생태계를 발전해서 뭐 노동자들한테 먹거리를 주겠다 이런 흐름의 경제 기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생각이 돼서 예. 뭐 지금 뭐 첫 취임사라서 크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말뿐인 공정화 상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좀 알맹이가 있는 공정화 상식 그다음에 통합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크게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오늘 취임식장에는 20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을 빛낸 20명을 초청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잘 알려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그리고 천안함의 생존자, 그리고 최근에 10년간 대구에서 익명 기부했던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등 이렇게 대통합 의지를 강조한 면면도 있었고요. 오늘 윤당선인 앞서도 잠시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일단 180m 거리에서 시민사회로 걸어서 입장했고 윤당선인이 저렇게 화면에도 만나보는 것이피 대구 출신, 광주 출신 윤당선인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닮은 꼴로 잘 알려진 엉덩이 탐정을 그렸던 저 어린아이 꽃다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출무대에서 취임사를 했고요. 오늘 오전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빠져나왔을 때 지지자들과 시민에게 일일이 악수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180m 거리에서 시민사회로 걸어서 입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일이 악수로 본인의 취임을 시민들의 환호를 화답을 했습니다. 구장차장, 네. 저하고 다음 화면을 같이 만나볼게요. 아직 윤당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오전에 국회의사당 지금 현 시점에선 경축연회가 방금 막 끝이 났을 테고 오늘 일정 1, 2, 3, 4, 5, 6, 7 중에 특히 7번 호텔 신라 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하잖아요. 이게 네. 청와대가 아닌 호텔에서 하는 게 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그 외빈 초청 만찬을 하기 어려워서 민간 업체, 특히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특급 호텔인 이제 호텔 신라 영빈관에서 이 외빈 초청 만찬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일정은 자정에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지하 벙커에서 그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 안보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 직무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취임식 일정은 이제 10시 서초동 자택을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이 현충원에 방문해서 이 호국 성령 그 영령들에 대한 이 참배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 취임식은 뭐 11시였지만 그 이후에도 뭐 외빈 접견 그다음에 이 경축 연회 지금 이렇게 외빈 초청 만찬까지 오늘 하루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 바쁜 하루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보이시는 7번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잠시 뒤에 신라 호텔에서 있을 여러 행사들의 실시간 그림들이 들어오면 화면들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용산 새 신무실 얘기는 잠시 뒤에도 좀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중심부에서 오늘 엄청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 11시에 있을 취임식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취임식에는 정당 대표 혹은 오부 요인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우한 이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꽤 취임식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전직 대통령 신분과 이제 현직 신분이 됐는데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회동을 한 차례 했던 두 사람 오늘 악수를 했고 배웅을 하는데 배웅하는 과정에서 꽤 예우를 많이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의 이제 이 취임식을 보면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통령이 나와서 현직 대통령들을 축하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구속돼 계시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석방이 돼서 이제 나와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인수위 과정에서 상당히 뭐 좀 껄끄러운 관계였죠. 회동이 한 차례 취소가 됐고 또 그 다음에 회동이 열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예. 일단 이 취임식장에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차로 배웅을 해서 떠나보내는 이제 뭐 아주 이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사하느라고 사실은 좀 놓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한 바람에 이제 이 장면에는 포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좀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사이 걸린 것 같고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분은 사실은 원래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죠. 바로 청와대를 나와서 구속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 없이 간단하게 이제 취임을 했던 아마 5년 전에 그런 모습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참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문 대통령 내외가 팔짱을 끼고 연단에서 내려갈 때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저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화면 그대로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 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먼저 악수를 청했고 박 전 대통령이 선글라스 끼는 박 전 대통령에 악수를 하는 모습. 최병무 의원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 만에 탄핵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셈이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사실 출범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을 치렀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취임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길고 긴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악연. 그래서 저기서 과연 조우를 했을 때 뭐 어떤 표정과 행동을 보일까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예. 지금 뭐 마스크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지만 그러게요. 그냥 덤덤하게 악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기에서 뭐 두 분 다 정치인이니까 사실 정치인이 저기서 뭐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사면을 했을 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그냥 입장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두 사람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그냥 설정하고 뭐 그런 정도의 관계 아닐까 뭐 특별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할 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악수 뒤에 이준석 이제 여당 대표가 됐죠. 이준석 대표도 아마 박 전 대통령과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화면이 잠시 포착이 됐어요. 한 화면에 담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구청장. 네.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했기 때문에 뭐 건강 정도 얘기 짐작컨대 그 정도 대화는 짧게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전직 대통령들은 상당히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 영어의 몸이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조차 치를 수 없는 오늘 같은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지 못하고 바로 이 대통령 직무에 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 중에 가장 좀 특별한 상황을 맞이했던 두 전직 대통령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서 예. 이 대한민국 헌정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말고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유동 여사, 이순재 여사, 노소영 관장, 김현철 씨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고 윤 대통령 뒤쪽에 오부 요인 그리고 정당 대표 옆에 이제 차란에 착석한 모습도 화면에 만나봤는데, 근데 소영주 대변인님, 이 권양숙 여사는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이걸 두고도 여러 말들이 좀 있던데 뭐 단순히 받아들이기엔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마 그 인수위 측에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해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전 대통령 가족들을 뭐 초청을 했다는 부분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통합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18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까지 통합 화합으로 해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부분을 국민적으로 아직 동의가 안 됐는데도 이순자 여사를 불러서 초청한 것들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여러 가지로 통합과 협치에 대해서 일단은 이미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이현정 의원님, 네. 노소영 관장 포함해서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뒤편에 모습을 드러낸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있겠지만 노재현 변호사도 참석을 했고, 그래도 꽤 많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오늘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취임식이라는 행사가 단순히 어떤 뭐 헌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 정권과 또 진영 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로 뭉치는 중요한 사실은 이벤트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대통령 취임식이나 어떤 장례식 이럴 때는 이제 전 나라가 하나로 뭉친다는 걸 정치권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임식은 정말 웬만하면 모든 대통령들, 모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제 대신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가 오늘 윤 대통령 지금 그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진영이 갈려져서,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대화도 되지 않고 또 서로 전혀 생각하는 방식과 인식의 내용이 달라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화합이나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을 하더라도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기회에 함께 한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참 이 취임식 자체가 국민의 화합, 그냥 통합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전직 대통령 가족 말고도 여기 보면 특별 초청자 박근혜 전 대통령, 앞서 얘기했던 오영수 씨,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을 했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이들이 또 만찬까지 이례적으로 5대 총수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번 만찬은 사실은 그 외빈 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외교 사절들이 중심이 되는 그 만찬인데, 지금까지는 5대 그룹 총수들을 저 만찬장에 초대를 안 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석방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도 이제 초청을 받고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역시 뭐 성장, 뭐 아까 빠른 성장 이런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그 사실은 그 앞장서는 곳이 곧 뭐 재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대 그룹 총수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이른바 경제 외교를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진을 보면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의 모습도 보였고, 대한항공 조 회장의 모습, 신동빈 회장의 모습, 여러 인사들의 모습도 뒤에 잡혀 있고,
두산의 박 회장 모습도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구자용 차장. 네. 이게 사실 취임식이 참 이번에는 과거 취임식과 다르다는 평가가 있는데 일단 계절부터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좀 두텁게 옷을 입고 취임식 2월에 있었으니까 봤다면 네. 화창한 봄에 5월 취임식. 그리고 카퍼레이드가 당초에 없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약식으로 여의도에서 잠깐 했고 걸어서 들어갔다 걸어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여러 풍경들이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이 부수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취임식인데요. 대통령 임기는 단축됐습니다만 대통령이 가장 1년 중 날씨가 좋은 5월에 취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하는데 뭐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식 카퍼레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취임을 마친 대통령이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청와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취임식장에서 이제 청와대까지 카퍼레이드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관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제 그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카퍼레이드는 생략을 하고 여의도에서만 이 약식으로 잠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취임식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보로 입퇴정한 건데요. 맞아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의지를 그 몸으로써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 모습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식장까지 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은 상당히 좀 권위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차 타고 짠 하고 등장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물론 뭐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기다리는 국민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으면서 이 식장으로 오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180m의 도보 입장 저 부분을 구자용 차장이 좀 여러 평가를 해 주셨어요. 두 손을 지켜들고 오늘은 어퍼컷 세레모니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취임식 얘기 그리고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나란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몸 저희가 한번 나란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특히 근데 오늘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현정이요. 네. 일단 윤 대통령 한 발 뒤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의미가 있다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취임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예. 또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많은 이제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전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취임식에는 반드시 참석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많은 세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충사를 국립현충원을 이제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취임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저도 참 특이한 게 계속 몇 발자국 뒤에서 항상 걸어오고 윤 대통령이 좀 가까이 와라 이렇게 손짓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식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부 속실도 이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만 이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아마 이제 그게 오늘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편의 뒤에서 어떤 면에서 따라가는, 내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리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어떤 행동을 어떤 여러 가지 좀 줄이는 뭐 그러한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한 발 뒤에서 이동한 게 그 조용한 내조를 앞으로 표방한 여러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현충원을 찾았을 땐 검은색, 그리고 바로 취임식 때는 흰색 이 정장에 허리띠를 졸라맨 그 모습도 좀 포착이 됐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배웅하는 과정에서는 90도 인사, 그리고 몇 가지의 담소를 나눴다.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통령 패션, 대통령 영부인의 패션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영세업체를 찾아서 이 흰색 정장을 직접 김건희 여사가 골랐다, 이런 후문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입는 옷, 뭐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으고, 뭐 그게 뭐 얼마짜리다, 어디 제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식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고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저런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뭐 누가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런 것들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뭐 약간 뒤쪽에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따라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처음부터 상당한 정도로 여하튼 이렇게 뭔가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오늘 김건희 여사 행동의 어떤 기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앞서 국민일보가 전해졌던 보도 내용 한번 자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해당 정장을 본인 돈으로 영세업체에서 구매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검은색과 흰색 모두 영세업체가 맞춤 제작했다. 이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저희가 인용해드리고, 자비로 구매했다. 서영주 대변인님, 꼭 네. 김정숙 여사와 단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이게 옷값 논란 혹은 뭐 자비냐 뭐 특수활동, 저희는 그것까지 나가지는 않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문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내려갈 땐 연달아서 계단을 통해 내려올 때는 팔짱을 끼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뒤편에서 한 발 떨어진 채 이동했다. 이게 앞으로 영부에 대한 그동안의 김정숙 여사의 스타일과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왜 그래, 이 부속실도 없고 아직 김건희 여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털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허위 경력 부분들, 도이치모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털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임식에 왔고, 제가 봐서는 그게 다 털어지면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옆으로 점점 다가오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옷값 이런 부분들, 뭐 영세업체에서 샀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 이게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뭔가 전 김정숙 여사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영세업체가 소상공인 진행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 앞에 궁금하게 하고 있는 의혹들 있잖아요. 그걸 다 털어내고 뒤에 있지 말고 옆에 서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략 16분 정도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 그리고 5대 기업 총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저희 첫 번째 주제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취임식을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이제 여의도 국회를 떠나서 용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 6위입니다. 먼저 2위부터 만나볼까요?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2시 30분쯤에 용산에 있는 새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크 잡고 신나게 한번 뛰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일 열심히 해보겠다. 소통하는 집무실 시대가 열렸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대통령의 집무실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2층이 될 텐데 제1 집무실 아직 5층은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용산 시대가 열렸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소통 구조에 대한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전에 이제 청와대, 지금 이제 광화문 뒤에 있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그다음에 대통령 부속실, 그런 이제 본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 같은 경우는 여민 1관, 여민 2관, 그다음에 또 청와대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돼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춘추관이라고 그래서 기자들 공간은 아예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기자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전인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2차례, 3차례 직접 이제 비서동에 가서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비서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형태. 즉 기자들은 사실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뭐 들어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폐쇄적인 구조가 돼 있다. 즉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본관에서 집무실을 이제 이 여민관으로 옮겨서 비서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이제 그걸로 옮겼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는 결국 이제 불통을 낳는 거고 이게 이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청와대 정부, 청와대에 너무 많은 권한, 또 대통령과 참모들의 소통이 안 되는 것들, 기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용산 국방부 시대를 열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방부 건물에 지금 국방부를 옮겨갔습니다만은 이 뭐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서 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똑같이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 아침 출근할 때 그 안에 기자도 탈 수가 있고 예. 비서도 탈 수가 있고 함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행 자체가 투명하게, 그러니까 아침마다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이 나와서 직접 볼 수가 있고 거기서 한마디씩 물어볼 수가 있는 구조.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탈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게 되다 보면 충분히 소통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저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조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얼마만큼 참모들, 내각, 기자들과 할 의지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잠시 조금 전에 나갔던 영상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장면입니다. 새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1호 사인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부장처장. 네. 밑에 자막에도 나오는데 소파를 빼고 대형 원탁을 좀 배치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도 뭔가 소통을 강조하겠다. 이게 좀 윤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대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있는 탁자는요, 직사각형 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석에 앉고 보고자가 이 90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앉아서 이 보고하는, 이렇게 상관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어떤 이제 탁자 테이블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탁자는 이 원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거 구분 없이 평등하게 각자 자신의 어떤 소신과 의견을 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예.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런 모습 자체가 이게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어떤 통치를 하겠다. 수평적 이 토론과 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 가구에서도 좀 읽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그리고 수석들, 기자들이 한 건물에 있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저 원탁에서 윤 대통령 처음으로 새 집무실에서 오찬도 했는데요. 그 사진도 잠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0분 정도 전복죽을 식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바로 저 원탁에서 참모들과 회의 겸 식사를 하는 모습도 새 장면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의미 있는 장면들, 용산 시대가 열렸고 새 대통령 집무실 안에 구조가 어떻고 책상은 어디 있고 뒤에 봉황은 어떤 로고가 있는지 꽤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저 휘장과 원탁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 오늘 출입한 기자들의 얘기를 제가 좀 직접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사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인 야당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며칠 전부터 우려했었습니다. 4월 26일 날 저희 그 민주당 소속 그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사하는 과정이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저 시점에는 아마 행정 업무가 다소 지장이 있었을 걸로. 저렇게 어수선한 저런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어수선하다, 분위기가 좀 걱정이 된다 여러 얘기했는데 사실 앞서 봤던 새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실은 2층입니다. 2층은 앞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오늘 점심 즈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갖춰지긴 했는데요. 근데 다른 공간입니다. 뭐 2층 말고 뭐 3층이나 1층 같은 경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민주당 그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의 말처럼 뭔가 여전히 용산 집무실 공사와 이사가 진행 중이다. 소영주 대변인.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보안이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상식적인 우려죠. 통상 이게 이제 청와대라는 것은 이 국가 이제 경호 어떤 대통령의 경호를 차치하고라도 안보와 외교, 특히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직도 대통령이 말하자면 직무가 시작되는 날도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안, 특히 도감청, 외국기관이 우리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통상 도감청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국정원을 통해서 도감청 부분을 다시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국정원이 봤을 때 이 건물에는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게 불가하다 승인을 해주고 이 시설 보안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우려는 보안상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대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가구가 들어가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다 검색을 하고 그들을 뭐 어떤지 신원 확인도 하겠지만 충분히 허술하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공사를 맞춰서 이런 보안, 외교안보에 있어서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뭐 바람직하겠다.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뭐 이게 사실 몇 % 진행됐다고 이제 언론에 알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공사와 이사는 진행 중이다. 그 최병묵 의원님, 결국 오늘 1호 서명은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인준 안 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수명의 차관들을 다 일괄적으로 임명을 좀 하긴 했더라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뭐 표결이 안 된다든가 계속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뭐 부결이 되면 이제 새로운 후보자를 또 지명해야 될 것이고 예. 만약 임명동의안이 계속 늦춰지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 내각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관들을 임명해 놓으면 차관을 뭐 장관 대행으로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가 있으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 임명 제청을 하면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그 총리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추가로 그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모습을 갖춰가는데 예. 사실 저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완비가 돼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리저리 신구 권력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현재도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거나 아직도 그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그런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끄럽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뭐 며칠 좀 늦춰지더라도 저런 부분은 점차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석들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이름 석자 윤석열 서명을 한 윤 대통령이고 1호 안건을 서명하면서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용산시대는 열렸습니다. 새 대통령실의 내부 모습도 저렇게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향후 대략 약 한 달 동안은
서초동 자택에서 저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거리로 보면은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7 내지 8km 정도가 되고요. 이동 소요 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윤석열 맞네. 맞아요? 경호처잖아요, 저거. 야, 여기서 뺀다고 그렇게? 며칠 전에 예행 연습을 했을 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랐던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동에서 용산 새 집무실로 가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최단거리 말고도 여러 서울 대교들을 거치면 여러 코스들이 있긴 한데 가장 유력한 게 반포대교다. 그러면 일단 7, 8km 최단거리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출퇴근하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좀 보관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은 이제 한남동에 있으니까요. 그걸 아마 이제 내부 수리를 하고 하려면 한 달 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이제 서초동 이제 자택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마 저 길은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길이 이제 계속적으로 한 곳에만 있으면 그것 또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마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좀 일찍 출근하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이 교통 체증 시간을 좀 비껴서서 혼잡한 러시아워 시간을 그렇죠. 피해서 러시아 시간을 해서 좀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시민 불편을 같은 최소화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지금 출근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강남에서 또 이쪽 강북으로 넘어오는 차들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꽤 많고 이쪽이 이제 상당히 교통의 체증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를 통제할 경우에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최단거리인 반포대교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 대통령의 동선도 보안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뭐 여러 루트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바 있는데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번 정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좀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부지런한 대통령이 돼버릴 것 같아요. 출퇴근 때문에. 근데 오늘 취임식도 봤지만 오늘 취임식이기 때문에 뭐 오늘 시민들께서 좀 참았지만 서울 시내가 마비됐습니다. 대통령이 7군데를 서울을 종횡무진 일정을 소화하면서 보니까 차가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관저 자체를 없이 이제 한남동 쪽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다 보면요. 예. 이게 시민들이 예측 가능해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이게 뭐 7km, 8km가 작은 것 같잖아요.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 서초IC, 반포IC까지 보면 거기가 한 7k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막힐 때 벗어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막힐 때는요. 근데 저기에서 잠깐 뭐 2분, 3분, 뭐 10분 내에 소요된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10분 기다리면 뒤에는 연차적으로 20분, 30분, 1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편을까지 초래하면서 왜 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런 불편함을 초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고 처음부터 용산 이전에 했을 때 관저 부분도 솔직히 그 안에다가 동선을 최소화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세웠어야지 뭐 외교부 공간을 보고 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보고 이러면서 정말 시민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대변인 말씀은 새 집무실이 여전히 공사 중인 것과 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출근길에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용산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너무 숨가쁘게 급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예. 구자영 차장. 네. 한 달 동안 어쨌든 서초동에서 용산 새 집무실을 출근합니다. 윤 대통령이. 차량도 좀 오늘 많이 화제가 됐고 뭐 벤츠 차량도 있고 현대 에코스 차량도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대놓고 다 공개할 수 없는 뭐 국가 보안상의 비밀도 있지만 펑크 하나도 30분은 간다. 윤 대통령의 새 차량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제 최고급 그 기종인 에쿠스를
그 방탄 차량으로 개조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용을 하고 출퇴근 때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 움직이는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그래서 이 경호를 위해서 똑같은 차량을 2대를 동시에 운행을 합니다. 어디에 대통령이 동승해 있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요. 지금까지는 벤츠에서 생산한 S600 차량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으로는 BMW 경호 차량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 윤석열 시대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에쿠스를 개조한 이 방탄 차량을 본격적으로 좀 운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의 그 수준이 이 세계 최고위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일반 고급 차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방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차량 무게를 버텨야 되는 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그렇겠죠. 이 방탄 차량을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어냈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방탄 차량에서도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그 첫날 기대와 우려의 길을 하나씩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곳이 공개가 됐죠.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74년 만에 열린 권력자의 공간.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였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오늘 점심쯤인데요. 정문이 활짝 열린 그 모습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청와대 문 개방. 청와대의 문이 74년 만에 국민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국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오늘 점심쯤에 대한민국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전 6시 30분에 북악산 등산로, 그러니까 청와대 뒷산 등산로가 완전 개방이 됐고, 조금 전에 보셨던 청와대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대략 2만 5천 명 넘게 청와대를 찾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처음 시작한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거든요. 경무대로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이 청와대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청와대라는 게 지금 보시는 저 정도가 크기가 아니라 이 북악산 전체 보시면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경호시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청와대의 전체 넓이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본관, 그 다음에 여민관, 영빈관, 그 다음에 춘추관,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북악산까지 사실은 이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이 된 것인데, 물론 이제 아직 건물은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보안 시설도 있고 해서 현재는 이제 녹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시설 정도만 이제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게 경복궁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청동이는 전체의 어떤 곳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의 어떤 문화 컴플렉스처럼 앞으로 아마 중요한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복합 문학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뭐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예. 이 북악산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달라진 풍습이 뭐냐면, 요즘 그쪽 삼청동 가보시면 이 등산복을 입은 분들이 주말 되면 정말 끊임없이 줄이 올라가는 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마 어느 나라 수도를 가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산과 또 이런 공간이 있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 청와대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아, 여기가 정말 대통령이 살던 곳이구나. 물론 예전에도 대통령들이나 또 이 간간히 개방을 했습니다. 또 신청하면 개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추첨을 해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3만 명, 4만 명 정도만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은 어디서 근무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사실 저 안에 들어가면 그 불상도 있고 굉장히 볼 수 있는 칠궁도 있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가보시면 유익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74년 만에 전면 개방, 완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매화꽃을 든 74명의 국민 대표가 11시 40분쯤에
저렇게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하는 모습도 오늘 참 이채로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A가 최초로 공개하는 청와대 상공의 모습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고요. 벌써 저렇게 상공에서 찍은데 많은 인파들이 청와대 경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제와 녹전의 모습도 채널에 드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특히 녹전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릴 정도로 꽤 아름답다는 평가가 많은데 앞서 뭐 앞에 있는 비서관동 여민관, 저 오른쪽에 상춘제와 녹지원, 상공에서 보니까 더더욱 청와대가 아름답기도 하고 뭐 실제로 또 보면 뭐 반대에서는 또 구중물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최 의원님, 상공 얘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저 사진을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이 이제 헬기를 타고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만 보는 거 외에 그 드론을 띄우기는 어렵거든요. 저기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넓게 청와대를 찍었던 사진은 저희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채널A가 지금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그 저 장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거 청와대 맞나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장면이고요. 예. 앞으로야 뭐 이제 저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실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저 이제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본관 아닙니까? 맞아요. 저 본관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뭐 지금 경호동, 뭐 영빈관 뭐 이런 것들인데 저런 거에 이제 용도도 아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그리고 저 내부도 이제 곧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정비를 하면 아마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뭐 청와대가 진짜 관광지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앞에가 비서관 동이었던 여민관, 저 오른쪽이 이제 파란 지붕이 대통령의 관저입니다. 왼쪽에 있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추가 시설들 모습이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 건물을 보고 약간의 이제 탄성을 짓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절경은 절경입니다. 예, 구장처장이요. 오늘 그 채널A가 드론으로 촬영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장면을 상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직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에게 개방된 날 대통령의 시선으로 청와대를 상공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청와대가 저런 구조였구나, 저런 모습이었구나. 상당히 영상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된 듯한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처럼 또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러 일정들이 다 공개된 것처럼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이 많은 일정들이 좀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정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개방 못지않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 모습도 더 많이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지금 경비대대 소속 직원과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이 돼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정치부장 하면서 청와대에 초청돼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관저가 있으면요. 북악산이 뒤에 뭐 병풍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면 저 소리가 다 반사가 돼서 관저에 그냥 아주 생생하게 잘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아시겠지만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뭐 명박산성으로 불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뭐 그때 이제 이 노래 같은 거 부르면 거기 그대로 이제 들린대요.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저기에 앉아 있고 관저에 앉아 있으면 정말 많은 시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생생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청와대는 그 전부터 일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저 채널A가 최초로 공개한 위에서 이른바 부감이라고 하죠. 이제 상공을 찍은 저 장면은 상당히 이채롭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일부 개방을 했을 때 문 전 대통령 때는 이제 가이드를 동행했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북측과 남측 뭐 일부는 나중에 문 대통령 임기 직전에 개방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자막에 잠깐 나갔는데 일부 시민들이 오늘 청와대를 관람하자마자 왜 이래서 구중물고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알겠다라는 일부 시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청와대 전면 개방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정한 공약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국민들께서 기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한쪽을 잃는 게 있어요. 이 청와대의 관람을 통해서 여기 이제 비행 그 고도 제한을 풀어서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용산은 또 3.7km의 비행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거기는 또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청와대는 볼 수는 있지만 또 용산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봐서는 청와대 부분 저도 보고는 이제 좀 되게 절경이다 생각은 들지만 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자유관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소중한 이렇게 훼손이 돼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관리를 잘하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당연히 있는 관리 잘 하겠죠.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저는 저 상공에서 청와대를 보면 저 자체로 구중궁궐이라는 의미가 이미지로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동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통령 문고리를 잡고 있는 문고리들이 얼마나 전횡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용산 집무실 5층으로 그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고 비서들하고 함께 오가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적 구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비서들하고도 적극 소통하고 국민과도 좀 더 소통을 한다라면 구중궁궐 또는 문고리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관저 이전,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 소통 방식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정 차장의 비판은 사실 문재인 정부만 가리킨 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물 내부들 녹지연 일단 오늘 본관까지는 공개가 됐고 내부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정보가 있는데 다음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만 2만 6천 명 정도가 청와대를 찾았고 도심 순환버스를 통해서 배차 간격이 7에서 10분 정도 청와대를 오가는 버스도 신설한다니까요. 오늘만 경쟁률이 3.5대 1이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청와대 관람까지도 이제 손쉽게 하지 않을까. 예. 74년 만에 정문이 활짝 열린 청와대 얘기까지 이제 여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찍고 용산 찍고 그리고 청와대 가봤는데요. 이제 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역대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퇴임 행사까지 연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한 뒤에 곧바로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오후에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유이 됐습니다. 반려동물들 돌보고 농사 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 집 위로 해물이 같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잔 나누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전재현 평론가님. 서울역에서도 저는 해방됐다. 울산역 가서도 이제야 해방이 됐다. 평산마을 이제 사저에 도착해서도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다. 정말 글쎄요.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평창 동계올림픽 제가 당시 관련 업무 했었는데요. 일부 외신에서 망한다 만다 이런 말까지 나왔지만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단 하루도 이 숫자를 보지 않은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문 대통령이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화를 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때라고 하거든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마쳤고요.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면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지지율이 높고 시민들이 저렇게 환호를 하는 좀 이례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울산역의 화면이고요. 서울역, 울산, KTX역 그리고 양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는 문 전 대통령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디냐. 뭐 저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SNS에 대해서도 그런데 SNS 활동은 좀 하겠다. 퇴임 후에 문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려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뭐 아마 탑10은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하나의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관례가 워싱턴은 반드시 떠난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정말 일반인처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리고 어떤 특혜도 이제 거부하고 사는 그런 뭐 많은 대통령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게 대통령 문화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면 대통령들의 이제 집이 다들 서울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집으로 내려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원래 살던 양산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이런 두 번째가 됐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이제 국가의 지도자로 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아쉬웠던 것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영의 대통령이다라는 그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높은 지지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높은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 전체의 지지율보다는 결국 지지층들의 지지만 강하게 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정말 원로가 없습니다. 국가의 어떤 믿을 만한 원로가 없고 국가의 어떤 전직 지도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화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밟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카터 전 대통령이 보면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하셨죠. 집 지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임 때보다 사실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더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냥 단지 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익한 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뭔가 좀 초월적인 일,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신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윤 대통령 취임 축하한다. 문 전 대통령 5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오늘만큼이라도 이런 발언들이 좀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오늘 발언도 한번 듣고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퇴임하시면서 행복하다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잘 지켜드리고 행복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서울역에요.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뭐 현직 이철희 그리고 전직 윤영찬 제가 직함은 생략할 텐데 서영주 대변인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이었어요. 뭐 여러 참모들이 서울역에 와서 대통령과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나눴던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뭐 말씀하신 대로 초대 비서실장과 마지막 비서실장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이분들만 좀 거론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장 가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있었고 지금 이제 거론된 거는 이건데 저는 이제 이번 정부가 부침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되게 좀 노력은 했는데 그런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문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잘 모시지 못해서 좀 그런 노력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한테 이런 좋은 평가를 덜어 한 45%만 받고 55%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채워드린 게 좀 미안한 마음에 나가서 배웅하고요. 원래 또 민주당 인사들이 더 많이 문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문 전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했었고.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일정 안 맞으신 분 빼고 지금 거론되지 않은 분 외에도 현장에 가서 문 대통령을 배웅했다. 그렇습니다. 홍영표, 김태년 전직 여당의 원내대표들도 오늘 서울역에 참석한 모습 잠시 만나봤습니다. 고민정 의원이요, SNS에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양산으로 같이 동행했던 모양이고요. 애썼다, 고생했다 말하고 싶다. 뭐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 사진을 올린 이유도 고 의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글쎄, 아마 고 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 이런 의미를 담는 차원에서 저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서울역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진영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는 대목 뭐 이런 걸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고민정 전 의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이제 고민정 의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 뭐 일부 있겠지만 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뭐 추이를 좀 지켜보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뭐 본인은 이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측근들이 저런 식으로 자꾸 뭐 SNS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찾아다니고 하면 과연 그게 잊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문 전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평산마을은 48가구만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원치 않아도 당분간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또 내일 모레 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시끄럽겠어 동네가. 내일이 되면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람들이 할 것 같아. 전직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왔으니 평산마을 주민들도 뭐 기쁜 마음, 반기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보수단체든 뭐 진보단체든 찬반으로 엇갈린 집회들이 평산마을에서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서 뭐 그게 좀 주민들은 그게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벌써 어제부터 마을에 내려가서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경우에도 벌써 집회 신고를 많이 해놨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신고된 것만 10건이 넘고 2, 3개월 정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말에는 혹시 본인으로 인해서 뭐 주민들이 힘들어질 것, 주변인들이 힘들어질 것, 그리고 이제 사실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예. 저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의도와 무관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일종의 규칙 같은 걸 좀 정하면 싶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야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건 보수단체건 몇 시까지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좀 자제한다던가 그런 합의안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양산 평산마을 움직임에 저희도 눈을 쉽게 떼진 못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KTX에 몸을 싣고 조금 전에 양산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문 전 대통령의 낙향, 뭐 여러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청와대 개방까지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 발전을 위한 덕담으로 한 발 뒤에서 따라간 김건희 여사 그림자 내주의 시작인가요? 라는 평가도 해주셨고요. 드디어 서울에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생겼군요. 마지막 볼까요? 언제쯤 가봐야 청와대가 붐비지 않을까요? 몇 년은 있어야겠죠. 오늘은 뭐 취임 당일인 만큼 전반적으로 댓글이 좀 순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문 전 대통령의 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끝이 났는데요. 물러섬이 없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부터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만약에 여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으로는 제가 이제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인지를 그 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수안박법이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요 장면들 말말말을 저희가 이 얘기들을 영상으로 일단 만나봤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근데 일단 최병무 의원님, 낙마 1순위로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꼽았는데 결정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다음 달부터 민주당에서 자, 낙마 1순위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낙마 1순위라고 그 지목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청문회 한번 연기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에 대한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어제 그 청문회가 열렸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 이상 다른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한동훈 후보자가 해명을 했으면 그 해명에 대한 어떤 추가 공세 같은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상당수의 국민들은 뭐 새로운 게 없잖아. 뭐 이렇게 된 데다가 지금 뭐 일부 뭐 이제 뭐 철험의 의원들의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질문이나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그러면 결국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공략을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타는 없었던 거 아니냐. 뭐 물론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청문회 이후에 평가들도 좀 나왔고요. 어제 저희 뉴스탑10 방송이 끝난 뒤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장면도 한번 만나볼까요? 어젯밤에 증인으로 회계사인 김경률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요. 공방이 이어졌던 청문회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폐합니다. 철저히 은폐합니다. 사건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디귿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본인의 당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불이 붙은 장면이 저 증인 김경률 대표인데 대장동의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다. 뭐 제가 그냥 순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앞서 이른바 짤짤이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김경률 대표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 위원장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뭐 민주당 의원들이 임자 만났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그 팩트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 따라온 의원들이 없을걸요. 전반적으로 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 신문에 나온 그 사실관계도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특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분이 아주 회계사기 때문에 숫자 하나까지도 이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어제 이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아주 센 발언으로 이제 공세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세를 펼쳤어요. 근데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거기에 뭐 정면 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정말 밤이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민주당 의원도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냐? 이걸 단지 무슨 태도나 무슨 발언에 이게 아니라 이 사실관계로 싸워버리면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결국 아마 어제 증인이 부른 것 자체는 결국 저는 민주당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 내로남불을 좀 꼬집겠다, 이준잣대를 꼬집겠다 하면서 여러 예를 든 건데, 뭐 이 말들이 뭐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전봉 교수님, 청문회 본연의 뜻과 취지와 이 증인 출석이 맞냐 여부를 두고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 출석을 해서 이분이 하신 말은 제 말로 얘기할 뻔했네요. 저런 말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경률 회계사가 갖고 있는 본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게 팩트에 가깝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뭐 묻힐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만 김경률 회계사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 다 100% 맞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의혹도 지금 수사를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 근데 이제 나와서 저렇게 뭐 마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을 불러서 증인이 이 현안에 관련된 답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계속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도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무슨 본인의 그 생각을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에 맞게 답변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격화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증인으로 불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또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말씀도 저는 부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측의 증인으로 나온 임은정 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사태가 성공했던 게 단 한 번 있었던 게 2012년 사태니까요.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보실 때 그동안의 그 둘의 관계를 볼 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피하셔야죠. 못하실 때니까.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사를 피하는 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져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서요. 글쎄요, 뭐 증인 불러놓고 각자 유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동훈 후보자 위험한 검사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 수사 못할 것이다. 뭐 민주당도 뭐 답을 정해놓고 임은정 검사 불러서 질의응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앞서 김경률 대표 못지않게 나오곤 있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청문회 보면서 저도 한동훈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능력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이라던가 청문회의 자격 문제로 보냈었고 증인들이 하는 답변도 말씀해 주시고 왜 답정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듯한 발언이어서 본인의 견해를 말한 것이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그 조직의 내부 문제점을 말하거나 나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여기 청문회에서만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점은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문회와 별개로 또 검찰 내부에서 귀 기울여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후보자의 여러 말, 작심 발언이 아니라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 허 오거니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단체가 전체 합쳐서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까지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한국 3M. 2만 시간 봉사활동을 어떻게 혼자 했냐. 이건 2만 시간은 단체가 한 거다. 특히 이모 씨 얘기요. 외숙모 이모 씨. 네. 여기 뭐 댓글에 있네요. 덕분에 크게 웃었다. 그럼 조모 교수면 할머니냐.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뭐 보좌진들이 질문을 준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본인이 그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그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논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동훈 후보자는 구에서 읽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어로 된 논문이지만. 그런데 그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의 질문하는 걸 보면 그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읽어보지 않고 그게 자 논문이다. 뭐 글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 A4 용지에 뭐 4쪽 내지 6쪽 정도 되는 걸 우리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질문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구해서 이게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과연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본인이 검증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한동훈 후보자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그 한동훈 후보자와 그 철험의 소속 의원들 간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에서 차이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은 준비가 됐고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증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한겨레 신문이 처음에 그 한동훈 후보자 딸이 기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아니다 이게 지금 그 기증자 이름이 결국 한국 3M이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정정 기사까지 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혀 지금 기사를 못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웬만큼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걸 이제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김남국 의원 저 문제도 이미 다 기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문제가 왜냐하면 그 저 외숙모라는 된 사람이 자신의 그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방식을 했고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 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조카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 딸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하려고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근데 거기에 이모라는 이걸 갖다가 이모로 이제 이 저 해석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 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입니까? 자 민주당도 4일날 하려고 그랬다가 9일날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취임식 바로 전날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불러내서 한동훈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따지겠다고 해서 그 철험회, 지금 철험회 멤버 지금 최강욱, 김남국 다 철험회 member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원들이 저렇게 준비해서 저렇게 헛발질을 해놓으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만 지금 부각되는 결과 아니겠어요? 어떻게 참 저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정말 검수한 법을 주도했는지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저렇게 허술하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물론 어제 청문회 긴 시간 동안 저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14시간 만인가요? 한동훈 후보자도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뭐 여러 아파트 증여역 같은 뭐 이른바 딱지거래 아니었냐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모 논란이라든지 한땡땡 한국 3M 논란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와, 민주당이 송곳 검증 의혹만 앞섰다는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런 실수들이 전체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모 교수냐, 이모냐, 뭐 이게 이제 붙어 있어서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는 있겠죠. 뭐 3M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3M이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들을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잘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실수를 안 하고 해야 사실은 비판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들이 괜히 변질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국민적 상식과 공정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를 들면 물론 표절이냐 아니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표절 논란도 있고 또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상황에서 스펙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쌓는 걸 보면 이제 소위 부여하거나 권력 있는 부모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3M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그 학생 이름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그 3M에 있는 간부하고 어머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그분이 연결을 해서 물론 이제 이 한모 양이 본인이 요청을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국민적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좀 심하구나 하는 느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질의 과정에서의 준비 안 된 것 말고도 각각의 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수진 의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비추는 겁니까? 진짜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틱틱 때문에 제 질문이 웃깁니까? 법무부 장관이 뭘 해야 되는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뭘 말씀해줘요? 자꾸 웃으실 겁니까? 인권 옹호도 들어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예, 이수진 의원의 뭐 질의 태도 혹은 뭐 그걸 맞받아치는 한동훈 후보자의 뭐 여러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좀 많은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이수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수진 의원은 감정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도 매우 오만해 보였습니다. 물론 한쪽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언론사 고소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했더라. 이런 거는 사실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줄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과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지방에 가 있어서 잘 모른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다. 술을 안 마셔서 돈을 모았다.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도 매우 아쉽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민주당을 취재할 때 스타박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총리 후보자, 김태호 총리 후보자 때 야당 후보 3인 박영선, 박선숙, 박지원 의원이 삼각조를 이뤄서 청문회를 통해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고성이 오가지 않고요. 후보자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른바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 총리 후보자의 낙마까지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실력 발휘를 하려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야 됐다. 사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핵심 내용 정리해보고요. 잠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근 장면, 국회 연회 장면이 조금 전에 저희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외교사절단 직접 인사하는 윤 대통령이고요. 취임 경축연회 모습. 잠시 뒤면은 신라호텔에서 오늘 대통령 취임 공식 만찬도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다시 여의도에 들러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박병석 국회의장 함께 경축연회를 개최하는 모습 조금 전 바로 실시간 직전에 들어온 영상도 같이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 국회 영상, 여의도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특집 뉴스탑10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늘 그랬듯 저희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소식을 중심으로요. 평소보다 빨리 잠시 뒤부터 특집으로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